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최종원 교수님과 함께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어가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책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텍스트를 넘어 콘텍스트로. 이 책 쓰시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쓰시게 됐는지 이런 얘기 먼저 좀 가볍게 시작할게요. 예, 텍스트를 넘어 콘텍스트로는 실은 제가 2017년 11월부터 그 다음에까지 한 1년 2개월 정도 이제 제가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와 묵상과 설교라는 잡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이렇게 쓴 글들을 모아서 낸 책인데요.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쭉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제 나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 고민하다가 실제로 실행을 하지 못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첫 단추를 이제 꿰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부터 한 1년 정도 제 서문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쏟아내듯 써왔거든요. 근데 이게 뭐 분량이 뭐 350페이지가 넘으니까 뭐 적은 분량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쓰는데 거의 힘이 들지는 않은 이것도 굉장히 재수 없는 얘기겠지만 은근히 자기 자랑이 되는 일필휘지. 거의 한 챕터에 각 주가 막 40개씩 막 달려 있는데 힘이 들지 않으셨다고. 힘이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면 제가 이제 처음에 2017년 11월 13일에 이제부터 매주 금요일에 글을 하나씩 올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페북 처음 쓴 글이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명성교회 세습 이것이 이제 터져서 그때 한 2,300자 정도의 글을 썼는데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 굉장히 숫자단이 역시 역사 전공이셔서 날짜와 이 회계학, 회계학과 역사의 전공인데 2,300자. 그리고 제가 이것도 또 깨알 같은 제 자랑을 이렇게 뭐 제가 특강을 하거나 이러면 페북 친구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들거나 얼굴 보면 제가 대부분 알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시죠. 그러니까 팔로워신데 제가 오래된 팔로워예요 하면 이름을 말씀하시면 저기 그 바탕화면이 그 화면이 얼굴이 아니고 이렇게 레고 있으신 분이시죠 하면 이제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장점일 수 있는 그런 걸 기억하고 뭐 이렇게 하는 좋아요 몇 번 눌렀는지 이런 것도 무서워. 거기서부터 제가 보니까 따님 지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따님의 이제 저건 있어요. 제 글에 좋아요를 가장 꾸준하게 누르신 분들은 제가 몇 분 기억하는 그중 한 분이 서울대 박흥식 교수님 2개인가 빼고 다 눌러주셨어요. 2개를 뺐어. 박흥식 교수님 만나자마자 왜 2개를 왜 안 했어요?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내용. 아니 풍경사진만 여기 올신 거 아니에요? 떡볶이나 이런 거 이렇게. 그러셨구나. 뭔 얘기하다가 잘 기억한다. 그렇게 11월 13일에 그렇게 하고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나름의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글을 쓰면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SNS 글쓰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뭐 다른 글쓰기도 처음이었지만 그러니까 생리를 잘 몰랐죠. 이렇게 긴 글을 올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몰랐는데 저는 그냥 꾸준히 전 된다고 봤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교수님 모르시지만 저는 그 전에 페북 저는 글이랑 똑같다. 그래서 저도 페북에 꽤나 긴 글을 쓰는 사람인데
최종원 교수님 그걸 본 거다 그 문제 의식의 공감 이걸 떠나서 일단 이게 긴 글 쓴 분이 또 나 오랜만에 나왔네. 너무 반갑다. 그렇지 일단 텍스트 우겨야지. 더보기 기본. 네, 더보기 기본. 네, 아주 반가웠습니다. 2번 더보기. 할 말이 많은 주제에서 네. 그만큼 말을 해야 된다. 네. 약간 그런 근데 소신이 느껴졌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저것도 있거든요. 제가 SNS를 안 했던 이유가 네. 짧은 글 속에서 내가 쓰면 오해를 받는다라는 부담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기승전결 완결된 글을 써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그래서 제 SNS 글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완결된 글만 그게 강박일 수도 있고 전략일 수도 있고 그런 강박적 전략이군요. 트위터는 거의 안 하시겠네요. 그러면. 저 SNS는 이게 처음이죠. 페이스북. 그러시구나. 그 트럼프 같은 사람 트위터로 모든 걸 하는데 기승전결 없이 좀 성격대로.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복상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복상에서 이제 오케이 좋다. 사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오케이를 한 거죠. 네. 아마 저자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해준다니까 고마워서 덥석 이제 물었을 텐데.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천우 신조죠 정말. 왜냐하면 제가 복상의 그 옥님이 안 드시다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말하자면은 제가 그 전에 후카이토모야키 그 신학을 다시 묻다 그 원고를 원래 1년 연재를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 고민하시다가 안 하신다고. 나 이거 분명 된다. 이거는 복상이랑 딱이다. 안 하신다고. 근데 최종 교수님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요. 저희 꽤 많이 돌려봤어요. 그 결정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뭐 부정적 의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논의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잘 모르는 분이셨고 심지어 저는 다른 교회 어떤 부목사님인 줄 알고 이분 이런 글을 쓰시네 이러면서 네, 그랬었고 그런데 이제 전혀. 그리고 제 기억에는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라고 하면서 막 프린트를 하셨는데 막 A4지가 막 몇 장이 나오는 그래가지고 분량이 페이스북에 A4지로 그 기억이 나네요.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결과적으로 뭐 복상의 복이요. 네. 복상의 작은. 네, 감사합니다. 복상의 대표 필자. 네. 네. 사실 잡지라는 게 정말 좋은 꼭지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정기 구독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 갖고 있는 저희 독자 교수님 때문에 저희가 갖게 된 독자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니 그때 그 교수님이 그리고 페북에 그 열혈 그 정기 구독 그 광고도 해주시고 맞아요. 공로상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평양냉면을 지금 수육에 사드리지 못한 건데 지금 뜯어먹게 나온 얘기. 다음에 오시면 다음에 오시면 편집장님이 쏘는 걸로. 제가 복상 후원자로서 지금 적극적인 발언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하여간 뭐 제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런 매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건 뭐 그건 사실 어느 저자나 바라는 것일 거고. 근데 그리고 나서 한 1월에 회풀의 김진혁 교수님이 이제 밴쿠버에 오셨어요. 저희 이제 강의로 오셨는데 그러더라고. 출판사실 나온 거 없냐고 노리는 사람이 많다. 한 2개월 지난 다음이었거든요. 그래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한국이라는 게 너무 얕구나. 얕죠. 그 글 몇 개 썼다고 이렇게 관심을 그래 저는 별로 그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말로 한 7-8군데서 연락이 왔거든요. 그 앨범까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가진 문제의식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준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계신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저는 그게 지금도 뭐 사실은 그런 고민이 있고 그게 이제 제가 학자가 아니다라고 뭐 얘기한 사실 약간의 그런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게 약간 좀 교수님의 저는 특별한 그 교수님의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 안 하셨지만 교수님의 애초에 역사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어떤 학적 커리어를 쌓기 위한 그런 계기가 아니라 일종의 약간 본인의 실존적 경험에서 출발하셨고 애초에 교회를 염두시고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뷰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경험과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애정과 동시에 그 어둠과 여러 그늘을 아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경험한 한국 학자들은 의외로 한국 교회를 잘 모른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다 피상적인, 그러니까 물론 문제가 많다는 건 알죠. 근데 약간 피상적인 수준에서 그 안에서 정말 경험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와닿는 게 아니라 좀 피상적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새는 이제 학진 열심히 따야 되니까 또 신선한 주제 찾으셔야 되고 또 이제 이렇게 막 흥미로운 주제 막 하셔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교수님의 어떤 등장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출판기 항상하면서 되게 그때 반가웠고요. 네. 체력에 붙이시진 않으세요? 최근에 뭐 그런 어떤 집필 해야 될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각. 제가 복상에 어제 옥편 지장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제 원고를 가장 먼저 읽는다 그랬는데 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거의 늦추질 않거든요. 네, 네 맞아요. 거의 저는 원고 날짜를 늦어야 한 이틀 늦나? 네. 거의 이제 맞추니까. 범님이 그 얘기를 저는 비하의 저자를 모셔야겠다고 확신했어요. 늦추지 않는다. 그 정말 크죠. 정말 네. 크죠. 네. 근데 가장 먼저 들어와서 가장 마지막에 편집되는 게 교수님 원고예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네. 그것도 전략이었나요? 모르겠어요. 편집장님이 어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글 쓰는 게 붙이다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저는 제 스케줄대로 이제 써 나가는데 제가 이제 학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복선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걸 학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상식적인 얘기를 풀어놓은 것 그 이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참고 문헌을 달아주고 주석을 달아주지만 저는 이건 서양의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이제 그걸 공부했다면 굉장히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 수준을 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굳이 뭐 학문적인 성취나 성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은 뭐 초대교회에서 다시 읽기 같은 경우도 이게 실은 그 책을 어떤 출판사에 보냈는데 까였거든요. 그 이유가 한 4가지였는데 일단 저자가 듣보잡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문이냐 이게 어떻게 뭐 적용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게 뭐 독특한 지점이기도 하고 낯선 지점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주장이 이게 타당한 주장이냐?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사를 다루는 건 전형적인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일단 낯설었던 거죠. 뭐 하여간 뭐 그런 저런 이유로 했는데. 그런 면에서 제 책은 뭐 학문적인 학술 서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첫 기독교 출판사에 낸 첫 책이 사실 그런 것이었고 두 번째 책도 역시 제 정체성을 더 드러내주는. 왜냐하면 학자라면 실은 제가 서양 중세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선 글 쓰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그런 나는 이제 대중을 지향하는 이게 뭐 건방진 표현일 수 있으나 조금은 더 대중성의 다리를 놓는 뭐 이런 거에 드러내는 책이다 싶어요. 본격적으로 책 내용에 관해서 질문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좀 참신한 질문을 해보시는 게 그러니까요. 참신한 책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교수님께서 다행히 또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이 책 의외로 좀 장르가 좀 애매하다 이게. 이 역사서도 아니고 또 마냥 칼럼이라고 하기에 또 역사도 사실 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역사적 칼럼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럴 때 교수님도 이게 또 학자가 아니다 또 이게 또 이게 미리 또 복선을 깔아놓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 어떤 특정 이슈를 가지고 또 교수님이 일부러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써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생각하신 것도 있으시고 뭔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
교수님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독자분들이 이 책의 장르를 잘 익히신 다음에 감안해서 들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저는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제도교회라는 말인데 저는 이 한국 교회에서 가장 좀 오독이 잘 되는 게 제도교회라는 말이 저는 약간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한국 교회를 과연 제도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 교회가 제도 이를테면 서구 교회가 갖는 제도성이라는 거를 경험하고 있는가? 과연 왜 그것은 뭐냐면은 성공회로 치자면은 우리 그러니까 성공회가 제도교회라고 했을 때 뭐냐면 그것은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성공회 사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영국에 가면은 트랜스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렉터로 인정받고 바로 사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같은 장로교 통합이더라도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갈 때 어떤 신자나 이렇게 갈 때 그리고 지역 교회가 갈 때 그 지위와 그게 그대로 제도교회라는 거 그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거냐? 그리고 총회의 어떤 결정 사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해야 되는데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은 결국 일이 안 돼서 세속 법정에 넘기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지금 제도교회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인투이션이 제대로 못 됐기 때문에 뭔가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이 질서, 교회의 질서라는 것이 제대로 정착지 않고 약간 일종의 파벌, 집단, 어떤 개개의 집단별로 이렇게 넘겼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닌가 좀 생각해볼 게 아닌가 좀 싶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제도교회를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국의 제도교회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권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제도교회라는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가 이제 한국에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어떤 추상적인 가치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투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교회를 비판할 때도 교회가 그러면 되냐? 교회의 본 모습이 그런 거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피상적으로 전 접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도교회라고 제가 표현할 때는 그냥 하나의 병원이나 학교나 군대 같은 제도로서 그 잘못 작동하는 제도일 수도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일 수도 있고 안착한 제도일 수도 있고 아닌 제도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지 풀어나갈 수 있는 끄트머리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이미 또 당위가 있기도 한 거네요. 그 제도 교회라는 것이 뭔가 제도성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그렇죠. 말도 저는 뭐 있는. 그런 의미에서 굳이 이제 시작을 그렇게 딱 놔야 이게 제도로서의 의미를 어떻게 할 것인 것이냐. 제가 유독 이 책에서 뭐 강조했던 게 인문주의자라는 표현과 제도라는 표현을 한 게 워낙 우리에게는 고착화되어 있는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듯이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교회의 제도성, 쉽게 말하면 근대한 제도로서의 교회. 그래서 근대의 제도가 21세기라는 탈근대 시대에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이 이제 제 고민의 일단이기도 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이 얘기를 쓴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또 하나 그냥 제가 독자로서 그냥 읽었을 때 좀 궁금증이 생긴 거는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 현실과 이제 그거 사실 때 교수님은 이제 물론 또 중세사 전공이셔서 또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또 그걸 많이 하셨겠지만 한국을 과연 이 크리스텐덤을 거친 중세 말이라든지 항상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개신교는 또 이게 뭔가 모태가 종교개혁이다 보니까는 종교개혁으로 가가지고 그 시절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개체 발생, 개통 발생을 되풀이한다는 말을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제 예전에 세라코클리가 한국 갔을 때 말했지만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린 교회다라는 게 아직도 계속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 교회가 오히려 좀 더 그 많이 좀 눈여겨보고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크리스텐덤을 이만 한번 완전히 문화화가 된 그리고 그 문화화가 된 다음에 이제 약간 부패하고 약간 여명이 저물듯이 이제 한번 정점을 찍고 아퀴나스나 이제 사르트르 대성당이나 이런 문화적으로나 뭔가 빛나고 그 다음에 너무 그게 힘이 비대해지다니까 망가지기 시작한 중세 말이나 그 또 새로운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고민으로 나온 종교개혁보다는 오히려 뭔가 지금 아직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교의 메시지가 뭔지도 지금 본인들도 충분히 감을 잡지 못하고 그 안에서 지금 온갖 소정파들의 섹트가 나오고 그 와중에 로마 문화와 이 문화와 문화 간의 만남이니까요. 그런 정립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초대교회가 좀 더 좋은 유비를 쓰더라도 좀 더 좀 많은 유비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교수님께서 또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뭐 원론적으로는 저는 일리 동감하는 말씀이고요. 네. 저는 뭐 제도 교회라고 제도로서 접근한다라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오늘의 한국 교회를 근대적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독교 세계 크리스텐덤을 거쳐왔건 거쳐왔지 않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가장 오롯하게 근대성이 잘 투영된 제도 그리고 근대성이 투영돼서 성공한 제도 중에 하나가 교회거든요. 그건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형화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성취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근대성에 대한 울리백의 표현대로 성찰적 근대화라고 표현한 근대성에 대한 재고의 차원에서 좀 교회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봐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크리스텐덤을 거쳐왔느냐 안 왔지 이건 뭐 사실은 제가 크게 고민했던 사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역사에서 우리가 반추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 뭐 이것이 이제 제가 파편적으로 이제 찾아낸 거죠. 어떤 큰 흐름 속에서 그걸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방점은 성찰적 근대화.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유럽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유럽 교회 다 망했어.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더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서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감하시는 편인가요? 왜냐면 그 지층이나 역사적 맥락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건 될지. 역설인 거죠. 네. 사실은 뭐 역설이기도 하고 모순이기도 하고 충돌이기도 한데 로한 윌리엄스나 뭐 제임스 더니건 또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가 뭐 그 모든 핫한 한국에 소개되는 세라 코클리도 마찬가지겠고요. 저자들이 뭐 알리스터 맥그라스건 맥컬 대부분 다 이제 서구 유럽의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국의 신학자들인데 제가 사실 어제도 뭐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우리가 양이 어떤 그것의 가치를 담보해 주는 거냐.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많다라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건강성이나 질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듯이 기독교의 가치라는 게 양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대형교회를 부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형교회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이제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건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교회는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것 이거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근데 저는 한국이 가장 실패하고 있는 지점은 좋은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는 미명하에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의 가치를 외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럽에 가보시면 뭐 유럽 제가 떠난 지 꽤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캐나다 이제 예를만 든다면 그러거든요. 캐나다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시민의식과 충돌하지는 않거든요. 더 나은 시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지점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별히 뭐 어떤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간극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어떤 시민의식의 충돌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유럽이나 혹은 뭐 서구 뭐 특별히 캐나다가 유럽과 상당히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숫자로 가늠하는 것 저는 그건 별로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교수님께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시민 이게 역사적으로 언제나 일치하진 않았잖아요. 좋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시민적 가치라고 했을 때 이제 결국에는 근대 민주주의 체제 아니면은 조금 더 뭐 경제 체제까지 한다면 근대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라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체제에 내화됨으로써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못 갖추고
반대로 그렇죠. 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익히지 못하고 너무 체제에 대한 민주주의적 가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는 자본주의적 가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더 함몰됨으로써 오히려 더 이 문제가 지금 가속화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시민 의식의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는 뭐 전체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봤을 때도 언제나 세속 사회랑 갔을 때는 약간 어느 정도 긴장 관계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떨 때는 존경스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때로는 어긋나는 모습도 있었고 때로는 비판자의 모습도 갖추는데 이 애매한 관계에서 근데 지금 이제 성찰적 근대화라는 단계라는 시점에서는 일단 시민 의식을 갖춰야 한다. 그럼 이제 사실 시민 의식과 네. 어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충돌하는 게 초대교회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네. 사실 로마의 핍박을 받은 거는 그들이 이상한 종교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가 주창하는 제국의 시민 의식, 네. 제국 의식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그쵸. 가장 예. 핵심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공인됐다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시민 의식이 조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예. 걸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예. 면에서 기독교가 그 이전에 로마가 지향했던 시민 의식을 대체할 만한 나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네. 거죠. 근데 성찰적 근대화라는 근대 이후에 뭐 한국으로 치면 저는 이제 1987년 체제라고 이제 저는 표현하는데 네. 그 이후에 사회 민주화 이후 교회가 보인 모습들은 실은 저는 교회는 그 민주화에 가장 피 흘리지 않고 무임 편승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은 남아 있고 네. 힘은 계속 가속화되고 유지되고 있고 근데 견제는 되지 않고 또 외부의 자극은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 사회가 한국 사회가 거쳐가는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 시민 의식에 교회가 그 의식을 조장하지 못한 부분이 저는 발생했다고 봐요. 그리고 한 30년 그게 이어오면서 더 깊어졌죠. 저는 뭐 포스트 모던 체제를 어떤 그 문화나 이 모든 것을 다 옹호하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대가 근대 체제가 무너진 것 탈근대라는 것이 생성된 이유는 근대에 대한 반성이거든요. 즉 근대의 어떤 효율이나 어떤 규정하기로 어떤 획일성을 강조하는 이 문화에 대한 반성, 즉 그 속에서 개개인의 가치, 개인의 가치나 뭐 다양성의 가치가 사실 인정되지 못했잖아요. 네. 한국과 같은 경우도 산업화 근대화라는 것이 그 속에서 개체로서의 사람을 제거해버린 효과적으로 제거해버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87년 체제 이후로는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나온 것이고 근데 교회가 그 앞에서 어떤 식의 반응을 했는가 그런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이 변화하는 세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어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죠 당황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뭐 제가 어디서도 그런 표현했습니다만 뭐 신상원 씨의 낮은 울타리 어떤 적어도 그런 거는 교회가 보호해야 되는 뭐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교회가 전향적으로 고민하고 치열하게 그거를 싸우지 못하고 너무 쉽게 답을 내어버린 부분이 있거든요. 예컨대 모든 걸 다 뉴에이지라고 그 당시에 딱 규정해버리면 이게 뉴에이지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그게 굉장한 그 시절에 파워를 가졌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웬만한 영화나 뭐 조지 윈스턴이건 흐르는 네. 강물처럼이건 뭐 네. 죽은 시인의 사회건 네. 지금도 검색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아 그래 흐르는 강물처럼도 거기에 들어가요? 흐르는 강물처럼 좀 왜요? 왜 그렇지? 그건 강물이 흐르기 단어가 때문에? 되게- 범신론을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그런 그게 거. 지금도 이제 구글에 지금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신상원 아. 씨가 낮은 울타리에 그걸 썼어요. 아. 그게 영화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버지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예, 출신의 예, 목사인데 아버지는 낚시. 종교와 낚시가 뭐 예. 거의 같은 급으로 본다. 예.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거를? 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너무 식의 좋아하는 어떤 영화라서 여쭤봤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과잉된 아버지 장로교 목사인데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네. 이런 식의 과잉된 반응이 과잉된 반응. 실제로 어떤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 거죠. 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속의 흐름을 막아서야 된다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적절하게 이 사회 속에서 조응하는
그걸 상실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뭔가 그때 타이밍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오히려 좀 필터링을 하고 좀 더 이렇게 이야기의 장이 그 당시에 좀 넓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성장세라서나 보나 그 당시에는 오히려 또 교회가 한창 성장세였잖아요. 예, 그때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고민하고 이렇게 좀 열어놓고 좀 일단 들어보고 이랬어야 되는데 너무 그때 낮은 울타리라는 식으로 울타리를 깊게 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좀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이제 사실은 승리했다는 성취의식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게 세습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그러니까 실은 제가 볼 때는 낮은 울타리가 아니라 철조망을 친 건데 그렇죠. 그게 한 세대 오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실은 이제 그러거든요. 뭐 지금 대부분 이렇게 뭐 복음주의권에서 활동하는 분이건 뭐 에큐메니컬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고 그 시대의 세례를 받고 다 자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대에 충분히 교회가 건강하게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87년 체제 이전까지 오는 그 적어도 90년대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교회가 이제 그런 고민에 대한 어떤 성찰 지점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포인트를 좀 약간 놓치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문제가 안으로만 이제 들고 바깥에서 터치하지 못하는 뭐 세습 문제도 사실은 제기했지만 결국은 같은 종교 DNA를 공유하는 이 사람들만의 똘똘 뭉쳐서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이런 형국이 강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뭐 기윤실 같은 경우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죠. 교회개혁 실천 연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어떤 이런 식의 뭐 특정한 대형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사한 어떤 스피릿을 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아주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게 아마 뭐 세월호 같은 사건 같은 때 나온 교회의 반응이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는 정상적인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뭐 동의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과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교회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막 표현을 어떤 뭐 답을 주려고 하고 그게 이제 자의식의 과잉이라는 거죠. 교회가 다르고 우리가 끌어간다라는 그 속에서 어떤 시민의식이라는 가치 혹은 민주사회의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교회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거죠.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게 누적된 게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일반 대중들에게 비춰지는 어떤 극단적인 모습들 이게 뭐 사실 뭐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어떤 면에서는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 최장식 교수가 얘기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도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테면 1987 체제 이후로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제 일종의 문화 전쟁을 벌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긴 게 아닌데 예. 교회는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세속 사회는 어떻게 보면 세속 사회에서 괴리된 건데 그치. 교회는 승리 의식이 젖어 있고 그 마인드로 계속 뭔가 발언을 이어가는 그래서 뭔가 접점이 오히려 더 상실되어가는 그 시대가 은근히 좀 더 다시 그 재고찰할 필요가 여러 각도로 교회사 이거는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좀 문화 비평이나 그런 차원에서도 좀 다시 평가될 부분이 있겠네요. 저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세속 문화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는 거야 아마. 근데 기억이 나네요. 제 친구들은 막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악마 막 이거라고 해서. 그래 뭐 서태지도 뭐 들은 그쵸. 거 악마 뭐라고 막 그 교회에서 답을 계속 요구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도 그러니까 뭐 노래방이 유행하니까 목사님 노래방 가도 됩니까? 이런 묻고 싶고자 했고 목사는 또 그거에 대한 답할 어떤 과잉 책임감이 있었고 그 시기 뭐 모든 건건이 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어야 되고 답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준비는 또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또 하다 보니까 또 마인드는 네, 그 마인드 네, 계속 유지되는 빨리 네, 결정해서 네, 우리 네. 일단 아니고 네, 보는 거죠 일단. 네. 나는 일단 이렇게 좀 이 책하고 같이 읽어보면 좋을 책 같은 거를 혹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또- 어쨌든 전 최정원 네. 교수님
근데 사실 교수님의 책은 저는 칼럼보다는 저는 어쨌든 역사학자시니까는 초대교회에서 다시 읽기가 저한테는 더 일단 와닿았던 책이고 더 역사학자로서 이제 교수님의 좀 더 이 어떤 그 글을 좀 보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어떤 역사학자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직접적인 이야기를 보이스를 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간접적인 그는 과거라는 건 언제나 낯선 면도 있고 친숙한 면도 있는데 그런 게 뒤엉키면서 더 복잡하게 생각을 숙고하게 하는 면이 있잖아요. 게다가 교수님께서 다루시는 분야가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이 대학의 역사 뭐 이런 지성사 분야이 저는 그 본인 좋아하는 취향에 맞는 책을 더 써주셨으면. 일단 뭐 저는 텍스트로만 콘텍스트로는 제가 앞으로 쭉 뭐 책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쓴다고 한다면 그 중에 제일 독특한 다시는 뭐 이런 식의 글은 쓰지 않을 뭐 그런 아니요 충분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완결한 적어도 지금까지의 고민을 담아서 그래서 이 책은 실은 완성도라는 책 자체의 완성도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초대교사가 70이라면 이건 한 그것과 비교하면 100이거든요. 문제의식 다 담겨 있는. 그런데 이제 계속 이런 책을 쓰면 정말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진 않겠죠. 오히려 더 인기를 끌었어도 교수님이 약간 칼럼니스트가 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글보다 약간 그 유시민 농객처럼 지식 소매상 지식 소매상 그렇게 막 칼럼니스트이자 지식 소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책을 이제 칼럼처럼 느껴져서 이제 쑥쑥 읽을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잘 빨리 안 읽히더라라는 게 많이 호흡이 기시죠. 맞아. 같이 읽었으면 또 좋겠네요. 저는 뭐 실은 이 책 이 담고 있는 그 문제의식이 뭐 제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복음의 공공성 김구지 교수님의 그 책과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나 그건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그런 류의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상정하자면 인문주의자가 던져놓으면 그걸 받아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성서로 돌아가서 텍스트에서 길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학자들이 여러 하나의 어떤 완결을 지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던지는 거지 어떤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뭐 실제로 제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저기에서 그냥 던지고 욕 먹고 이러고 싶고요. 성서학자들이 저는 조금 더 한국 문맥에 맞는 한국 맥락에 맞는 성서 해석과 적용과 이런 걸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저는 제가 뭐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좀 사사화된 복음이 아닌 공공성을 지닌 복음에 대한 고민 그걸 그분이 이제 해주셔서 저는 뭐 그런 책을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또 비아에서 나오는 책들도 좋겠죠. 네, 서비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이따가 뭐 얘기하겠지만 과거의 의미 이 책이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거의 신학실 읽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와야 돼서 이제 정말 부랴부랴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이런 식의 접근이 이거 어떤 단순한 한 사람의 접근 이런 걸 넘어서 한국 어떤 지식인들이 기독교 지식인들이 어떤 한국 교회나 교회 역사나 이걸 바라보는 하나의 표준적인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에 보면 교수님이 또 카라마초프의 형제들도 추천을 하고 계시고 부활이나 뭐 이런 것. 원래 그 까라모조파가 행자하면 딱 제가 보면 두 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늑대한테 물어뜯겨 듣는 아이를 선호하는 파가 있고 그 양파 뿌리 선호하는 파가 있는데 교수님은 양파 뿌리 선호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실은 뭐 고전에 대해서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위 말하는 오늘 날 얘기하는 고전은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게 제 사고 형성에 대한 자양분이 됐고 근데 고전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아무거나 고전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시공을 초월해서 어떤 우리에게 보편적인 가치로 다가올 수 있는 것 이 고전인데 그런 가치를
실은 그 긴 호흡이 필요한 거니까 네. 잘 이렇게 선뜻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는 제가 뭐 어제도 청월하면서 사실 굉장히 죄송한 얘기를 했는데 책 많이 읽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책에 읽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요즘은 사람들이 내가 선택해서 주체적으로 독서를 하는 것보다 마케팅에 넘어가서 독서를 하는 읽히는 이런 식으로 되기가 쉬운 구조겠다 싶어요. 예컨대 전혀 살 의향이 없더라도 TV에 그 뭡니까? 뭔가 사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마케팅 주기에는 TV에서 이런 거 팔면 완판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독서가 되면 그게 어떤 출판사나 어떤 이 한국의 흐름이 잘 선도된다라면 굉장한 유익을 줄 수 있겠으나 그게 다 그렇게 될 수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왕이면 그냥 보편적으로 추천하자면 그런 고전들이 기틀을 잡아두는데 좋지 않을까. 저희가 그 알거나 모르거나 이제 이따가 하겠지만 알거나 모르거나 저희가 재밌는 제가 저랑 따님이 이제 재밌는 분류를 했는데 정직한 적과 정직한 친구를 만나는 그래서 느낌의 공동체를 발견하는 그런 게 이제 독서의 길이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고전 중에서도 이를테면 저한테 약간 지금은 이제 좀 적이 된 느낌이 들지만 이를테면 느끼고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면 무조건 찾아 읽는다. 나는 일단은 내가 마치 친구한테 의견을 구하듯이 고전이나 고전 중에서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런 책 혹시 있으신가요? 뭐 좀 특별하게 뭐 그렇게 편애하는 뭐 작가나 뭐 이런 거는 저는 없어요. 그게 사실은 저는 책을 읽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저는 공부를 하지 책을 읽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선택적이죠. 내 필요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찾아서 읽지 어떤 뭐 나온 걸 읽거나. 그래서 저는 뭐 그게 꼭 책인 것뿐 아니라 뭐 유행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유행 이런 것 관심이 없거든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뭐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독거다이라고 그러죠. 네. 얘기하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눈에 띈 책, 텍스트를 넘어 콘텍스트로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교수님이 댓글을 남겨주실지 모르겠고 유튜브도 남겨주시지 않을까요? 찬님이 교수님 고생 남기실 겁니다. 네. 좀 들어가서 다시 듣지 않을 거거든요. 댓글만 보시고 이제 삭제해야지. 네. 내년에 오신 다음에 그때 그 유튜브에서 그 댓글 네. 저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유튜브, 파티, 팟빵, 아이튠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